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휴가 공조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휴가들 떠나서 돈 좀 쓰라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원들에게 업무 효율뿐만이 아니라 내수를 위해서도 휴가를 쓰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요, 내수가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라라고도 했다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아마도 세월호 상황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그냥 머무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비 진작 등을 위해서 휴가를 좀 떠났다 오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여름 휴가비 지급 줄었네요. 한국경총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올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작년보다 좀 줄었고요. 휴가 일수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수가 늘었다고 마냥 반기일수만은 없는 것이 생산량을 줄이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수를 늘린 기업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역시 경기는 좋지 않은가 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휴가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요즘 온라인 대표 서점들 폭탄 세일하고 있어요. 적게는 50%, 최대 90%까지 정말 땡처리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무리하게 대형 할인을 하고 있는데 오는 11월에 도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재고를 좀 떨어내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판업계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관련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예전에는 목돈 있으면은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살아가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를 보면은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에다가 기준금리가 더 인하되면은 0%대 상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예, 오늘은 혼조의 양상이었다. 최근에 오른 것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61포인트, 0.03% 하락해서 2028.3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79포인트, 0.32% 하락해서 563.1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1,300원 이상 주식을 사주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580억 원과 660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사주고 기관은 주식을 파는 모양새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250억 정도 주식을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33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거래소에서는 주식을 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주식을 파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참 넘기 힘든 능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20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좀 반복을 할까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보면은 벌써 한 2050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했던 2050은 가볍게 넘어섰어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갈 길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동차, 은행들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챙겨보고 싶어 하는 어떤 이
관망 심리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조금 긴 호흡에서는 다음 달에 가면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제2기 경제팀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것들로 다 함께 한번 이제는 지켜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00선을 넘어서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가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2050을 향해 가는 길은 살짝 좀 걸음이 더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가 좋아서 그런지 증권업종도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또 내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은행주도 많이 오르네요. 예, 뭐 증권은 뭐 제가 증권업계에 있지만 네. 지난해부터 뭐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된다라는 측면, 그래서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예. 기대감이 이제 증권주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은행도 비슷합니다. 상당히 상반기엔 재미가 없었는데 경기 부양책 나오고 하면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어떤 뭐 저가 매력이 좀 더 부각되었다 이렇게 예.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모양새가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수출주는 어떤가요? 자동차 업종 그동안 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네. 환율 지금 오늘도 1원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1023원 때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수출을 대표하는 자동차는 좀 매력이 줄어들었다라 볼 수 네.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 중국 관련주로 통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 화학업종 오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 업종 자체가 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높아졌다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화학도 올랐다는 점 보면 이 수출주로 분류되지만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방점 찍히냐. 환율 관련된 수출주들은 부진했고요. 예. 대외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는 수출주들은 좀 양호했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글쎄 아주 구체스러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내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은행 이번 주 후반에 가서는 다음 주까지 계속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좀 현상은 좋은 실적을 보여준 거,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은 네. 일회성으로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세적으로 주가가 좋았더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경제팀에 들어와서 어떠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마 내일 내놓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내수 관련된 음식료나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았지만 이 주택 관련 건자재 업종들 이런 네. 업종 기업들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증권도 좋아질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GM이 터뜨렸어요. 통상임금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동차 업체에 다 퍼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차까지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휴일 근로수당이라든가 야근 수당이라든가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각종 이 수당을 산정을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여금을 예. 정기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 보너스까지 통상임금을 만약에 포함시키게 되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수당이 다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게 될 경우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반대로 사측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겠죠. 그런 판결이 나고 나서 과연 이걸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각 기업마다 굉장히 득실 계산이 분주했는데, 네. 이번에 한국 GM에 이어 한국 GM이
한국GM 사측이 이번 노사협상에서 보너스를, 그러니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쌍용 자동차 역시도 어제 있었던 그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 또 다만 이 복리후생 비용과 같은 기타 수당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 뭐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GM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쌍용차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게 이제 자동차 업계 내지는 전 산업계로 확산될 공산이 큰데 물론 예, GM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이제 노조는 일단 그거를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 적용 시기를 놓고 사측은 이번 노사협상 끝난 다음부터 하자는 입장이고 이 노측은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소급 적용해야 된다. 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좀 마찰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흐름은 이제 상여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이로써 각종 수당 산정을 할 때 수당 역시도 함께 늘어나는 아마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일 큰 관심은 이제 현대자동차죠. 그렇겠죠. 예,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일반적인 그 법원 판결 취지하고 현대자동차 케이스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금 노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아직 팽팽한 신경전을 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인건비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들 텐데 특히나 이제 차업계가 이런 각종 수당이 많은 업종이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다른 업종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그다음에 또 이 중공업 조선 이런 쪽이 이 통상임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여름이 자동차 업계한테는 상당히 좀 뜨거운 여름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지금 정부가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창조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드라이브를 펴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이 하드웨어 쪽, 기기 쪽에서는 뭐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다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IT 분야의 뭐 휴대폰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TV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이 기기, 하드웨어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휴대폰만 하더라도 기기를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기기 자체는 휴대폰 기기 자체는 세계 최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전적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된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구동시키는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창조 경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했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앞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 각급 학교 초중고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자.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학교의 그 기존에 있는 정보 교과 과정을 소프트웨어 교과로 개편을 해가지고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그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뭐 당장 하고 2017년부터는 정규 교육 과정에 운영한다는 방침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 아마 선택 과목으로도 포함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시장이 또 뜨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부분에 뭐 문외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사실은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 사람들이 뭐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다 집에 어릴 때부터 그쪽 뭐 어떻게 보면 마니아였고 자기 집 자동차 차고에서 네. 이 컴퓨터 하나 들여놓고 거기서 뚝딱뚝딱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그런 세계적인 회사인데 교과 과정을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도 네. 전체적인 교육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예. 그런 것들이 국어도 좀 더 창의적으로 수학도 좀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좀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보편적인 교육보다는 좀 잘하는 사람을 더 많이 교육하고 네.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소비심리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게 나온 게 있네요. 네, 뭐 최악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최악이라는데 여론조사 업체 닐슨이 지난 네. 5월 기준입니다. 전 세계 60개국 3만 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소비심리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소비심리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53위 나와가지고 그 60개국 가운데 55위, 거의 최하위에 굉장히 낮군요. 나왔다고 네. 합니다. 이거는 어딘가요? 일본이 73위였고요. 예. 그런데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60위에 나왔다 그러고 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 55가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 소비 심리가 이 떨어지는 나라 더 안 좋은 나라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이 정도뿐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현재 내수 소비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어 있다는 거니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고 네. 참고로 60개국 평균 소비지수가 97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53이니까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는지 네.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1년간의 일자리와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각각 90%, 81%가 비관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예. 정부가 내일 중에 네.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통해서 아마 이 소위 최경환표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이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얼마나 끌어올리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랑 새우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네, 요즘 책 살 때 책값 다 주고 사는 경우보다는 온라인 서점에서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총 할인율을 15%까지로 한정한 새 도서 정가제가 오는 11월 2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두고서 온라인 대형 서점들이 최대 90%까지 폭탄 세일에 들어갔는데 출판계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시 후 이 도서 정가제 시행을 앞둔 출판계의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여러 가지 맛을 좀 맛볼 수 있으니까요. 국산 맥주는 좀 너무 한정된 맛이 있는데 외국 맥주들이 여러 가지를 접해볼 수 있다는 거. 하이트하고 카스의 차이고 하이랑 카스랑 똑같은 맛인데 카스는 더 톡 쏘는 맛에 우리나라에 더 자극적이니까 좋아하는 거고 하이트는 더 순하니까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이트를 찾는 거니 그런 것 빼고는 우리나라에는 차이가 외국 맥주랑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 진하고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어서 더 이거 마시는 건데. 예, 자주 사요.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할인을 하면 한국 맥주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해외에서 생활 많이 했었는데 그 향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해외 맥주를 찾게 되고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자주 구입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맛이 퀄리티가 다르죠. 우선은 이제 제가 벨기에 맥주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맛이 풍부하다 그럴까요? 그런 깊은 맛. 네,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인데요. 수입 맥주 열풍이라고 하는 현장에 수입 맥주를 판매하는 현장에 박화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수입 맥주. 그리고 지금 인터뷰할 때도 말을 했지만은 할인도 많이 해서 아마들 많이 사 마시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뭐 대동강 맥주보다도 우리 맥주가 맛없다고 하는데 우리 맥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굳이 다양한 맛 꼭 찾아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인경의 생생경제. 온라인 대표 서점들이요,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0%부터 최대 90%까지. 왜 이렇게 땡처리를 하냐라고 싶을 정도로 대형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도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판업계가 더더욱 민감해지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생생경제 제작진이 온라인 서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 대표 서점인 예스24 그리고 알라딘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예스24에서는 담당자와 당장은 연결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요. 알라딘에서는 원래 해오던 행사라서 도서 정가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장동석 출판평론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도서 정가제. 일단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 취지를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것은 2003년 1월인데요. 예. 말 그대로 책을 정가대로 팔자라는 법안인 거죠.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인해서 학술, 문예 분야 서적들,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책을 정가로 팔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만든 건데요. 네. 이 당시에 신간과 구분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간일 18개월이 지나기 전의 책은 신간이고요. 18개월이 지나면 구간이 되는 건데요. 신간의 경우는 10% 할인, 마일리지 경품 등을 포함해서 20%까지 사실상 불완전한 제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무제한 할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던 것을 올해 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 등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10% 할인과 마일리지 경품 등 5%를 줄 수 있는, 결과적으로 최대 15% 할인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것이 2달 전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간과 구간의 구분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신간과 구간의 구분을 두었던 애초에 법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할인율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간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대 90%까지 네.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구간이 유통되는 기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온라인 서점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정말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대폭 할인 이벤트가 아무래도 출판사들에게 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서점 입장에서 보면 빠르면 11월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간에 최대 50% 뭐 지금 뭐 90%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인되던 책을 정가에 가깝게 다시 팔아야 하거든요. 올 그렇죠. 연말 내년 초부터. 네. 사실 온라인 서점의 경우는 팔릴 만한 책들을 미리 끌어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재고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당연히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 책들을 밀어내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뭐 지금 뭐 알라딘 같은 경우는 뭐 연례적으로 하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작년 예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할인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연말까지는 아마도 각종 이벤트를 명목으로 이런 이른바 땡처리 할인이 네.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런 이벤트를 좀 중지해달라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출판사들로서는 그리고 출판 단체들로서는 지금 작금의 요 상황, 몇 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도서정가제는 그간 출판사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나 다름없었거든요. 네. 그런 도서정가제가 통과되어서 한시름을 놨는데 그런데 책을 정상적인 가격에 지금 현재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거거든요. 네. 정가제법은 통과가 되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세책이 얼마나 낮은 가격에 풀려나갈지 자신들이 내보내긴 했지만 뭐 20%에 팔릴지 30%에 팔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연말이 되면 출판사들로서는 가격을 다시 올려서 팔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책값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이 예. 사실상 극에 달할 거고요. 그 화살은 인터넷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출판사들로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 서점이 그런 유통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생각하기에는 출판사가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온라인 서점에서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빨리 떨어내고 싶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현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신간 못 내고, 이렇게 되면은 신간이 또 안 나오니까 고객들은 서점을 안 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셨는데요. 온라인 서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네. 출판계의 유통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예. 몇몇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책, 그러니까 신간을 런칭하면서 영업을 확대하는 방안이었거든요. 네. 초판이 나오면 전국 서점으로 보내서 초판을 소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온라인 서점으로 거의 유일하게 판로가 획일화되었거든요. 네. 반값 할인을 하면 당장 필요한 현금은 들어올 수 있지만 출판사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은 돌지 않는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온라인 서점이 생기면서 동네 서점들, 지역 중소형 서점들은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네. 문화 저변 확대에도 상당한 장애를 가져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온라인 서점들과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측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출판업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불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책을 안 읽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출판계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유사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이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애꿎은 단군까지 끌어들여서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은 농담 삼아서 이런 말도 합니다. 빅뱅일의 최대 불황이다. 이런 그렇게 말도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4만여 개 출판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대로 책을 내고 있는 것은 500곳 이하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독서 인구 감소 추세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1994년 성인 독서율은 86.68%. 그러니까 10사람 중 9사람 정도는 책을 늘 읽는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던 것이 지난해 70%대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성인 7명만 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사실 어린이 청소년 독서율은 증가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논술이나 학습 관련 책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독서율이 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보면 국내 출판 시장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정가제를 하게 되면은요, 혹시라도 이 책값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고객도 있을 테잖아요. 네. 그러면은 독서 인구 더 줄고 출판계 불황은 더 오는 게 아닐까요? 이건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독자들에게는 당장 책값을 싸게 사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되면 사실 이게 출판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할인되는 도서만 팔리던 것에서 이제 정당한 가격 경쟁이라든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컨텐츠 경쟁을 통해서 읽을 만한 책들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확보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독자에게 이득이에요. IMF 이후에 자기계발서가 국내 서점을 장악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독자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읽을 만한 책이 없다. 그런데요, 정가제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출판의 다양성이 조금 확보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소 진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독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가제가 도입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이 다시 한번 좀 질서 흐리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책값이 비싸요? 전 사실 비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적정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정가제를 한다면서 또 10% 할인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종이값이라든가 이 원가 상승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값이 10년 사이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할인을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치는 분명히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책값을 그 정도 내리고 오히려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가자고 하는 게 출판사들로서는 훨씬 더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유통 질서를 바로잡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컨텐츠로 경쟁하게 되는 출판업계의 그런 질서도 다시 잡힐 것이고 독자들에게도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온라인 서점들의 할인 이벤트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점점 마취가 되거든요.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절세 금융상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테크의 첫 번째는 세테크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 무슨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재테크의 첫 발은 정말 세테크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예. 물론 지금도 절세가 재테크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관심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예전같이 못하다라는 걸 영업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세수 부족, 또 세수 부족. 네. 이것 때문에 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가입 요건을 네.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심은 있지만 쉽게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네요. 예. 근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세금 혜택이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의 경우에 이런 세금 혜택이 좀 줄었나요? 예.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 저축입니다. 아, 네. 예, 직장인, 자영업자가 가입해서 노후 준비도 하고 예. 소득공제를 통해서 그동안 세금을 짭짤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네. 인기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은 세금 혜택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통상적으로 보통 줄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나요? 예,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26만 4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무려 167만 2천 원까지 상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가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따라서 400만 원 가입할 경우에 13.2%에 해당되는 52만 8천 원 네.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연소득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이라면 적게는 14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10여만 원까지 네. 절세 효과가 줄어들다 보니까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제 정률의 어떤 그 금액으로 네. 공제를 해주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서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미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둬야 되나요? 예, 이미 가입하신 분들께서 세금 혜택이 축소됐다, 해지해볼까? 이렇게 세지하게 되면 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지 금액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뗍니다. 예. 그리고 해지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다음 해에 종합소득에 포함되게 되고요. 예.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세금 혜택이 올해부터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직장인, 자영업자가 가입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실정이니까 네. 신입사원 또 소득이 있는 분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예. 저는 여전히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크게 해지할 만큼 걱정이 새로 생긴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냥 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밖에 또 절세 상품으로 제형저축. 그렇습니다. 예, 다시 출시돼서 반짝했던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요? 예, 작년 3월 출시한 비과세 제형저축이죠. 네. 두세 달 반짝하다가 요즘 문의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네. 오히려 해약 문의를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고요. 예. 비과세 제형저축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떼어와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선 세수 부족인데도 이렇게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괜찮은 상품이다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입 대상자 입장에선 비과세
이율이나 높다면 모르겠지만 이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 그게 얼마나 될까? 예. 오히려 귀찮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점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7년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재형저축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예. 그러면은 가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다. 오히려 해지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창구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7년 이상 유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장기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3년제 정기적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떻게요? 예. 현재 3년제 일반적금 금리가 높아야 3% 초반에 불과한데요. 네. 비과세 재형저축은 가입하고 3년만 지나서 해지를 하면 이제 3년제 적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네.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때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3년만 지나서 해지하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연 4.5%니까요. 네. 물론 7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박탈당하지만 3년제 일반 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이고요. 따라서 가입 대상만 된다면 꼭 가입하셔서 3년제 적금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전략인데요. 네.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나왔던 게 소장펀드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 상품은 어때요? 예, 연간 가입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이죠. 예. 연간 600만 원 넣으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대 63만 원까지 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역시 재형저축의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기 없었군요. 네,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역시 재형저축 같은 전략으로 해야지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 대상이 된다면 너무나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직장인들은 적립식 펀드 1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장 펀드를 제외한 다른 적립식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식형 펀드이고요. 예. 따라서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소장 펀드, 그러니까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직장인에게 최적의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정부가 가입 대상을 완화시키거나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가입 시한이 내년 말까지 정해져 있으니까요. 뭐 당장 저축 여력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우선 통장만이라도 만들어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나 아까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소장펀드도 자격이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고요. 네.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 직장인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가입을 하라.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네요. 예, 내년까지만 신규가 가능하고요. 네. 내년 이후에 추가 불입 내년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후년부터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네. 예, 대상이 될 때 미리 적은 돈으로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세테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영리하게 세테크 전략을 구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듣고 일단 자격되시는 분들은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이제 은행의 저축통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거의 붙질 않습니다. 예금 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고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인하가 되면은 0%대 상품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자 받으려고 돈값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저축이 돼서 하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잠시 후 3부에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